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유니온즈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을 맡고 있는 구국교원입니다. 제가 뭐 오늘 교육에 진행 맡았는데요. 네, 특별한 역할은 없고 아마 이제 강의하시는 분을 이렇게 잘 소개하는 이런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 사업이 공공운수 현장활동가 회의, 노동위원회, 조국결제 불안정노동위원회, 평등노동제 등등 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전국결집 차원에서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교육을 제대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주제를 잡아서 집중 탐구라는 형식으로 여러 이제 강의를 기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플랫폼 노동을 주제로 해서 지난 첫 강의가 이제 우민규 동지가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고, 아마 대한민국의 노동 운동권 중에서는 가장 운동권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사실 포함해서 보면 가장 이제 현장에 대한 지식도 있고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최신 정보도 잘 아시는 이런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내용을 한번 이제 들으셨다고 하면 아마 오늘 강의는 이제 배달을 중심으로 해서 배달에 좀 집중해서 이런 이제 플랫폼 노동의 상황 그리고 이 지금 강사님이 여러 이제 책도 막 내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내신 책이 플랫폼은 안전을 배달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 변화하는 플랫폼 노동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노동자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달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강사님은 라이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정훈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디지털 노동과 플랫폼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이렇게 들고 하는 게 더 잘 들릴까요? 넣으셔도 돼. 네. 네,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디지털 플랫폼과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앞선 강의와 좀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있고, 그거를 배달 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통계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재 1위 기업이 어디냐? 매번 지금쯤이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각 기관마다 이제 통계 자료를 모으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게 2022년 자료인데요. 그럼 2023년 국감 앞두고 확보한 자료일 텐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산재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동차, 제조, 중공업, 조선소, 건설 현장 이런 곳에서 산재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18년까지는 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2년부터 산재 1위가 우아한 청년들로 바뀐다라는 우아한 청년들은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 우아한 청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의 모회사 이름은 우아한 청년들이 아니라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그럼 우아한 청년들은 뭐냐? 배달 노동자가 쓰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배달 노동자가 쓰는 앱의 회사가 우아한 청년들입니다. 너무 헷갈리죠? 왜 이렇게 했냐? 요거는 기존의 간접 고용 혹은 자회사, 그리고 위탁 경영, 이런 것들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당연히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을 플랫폼 산업에서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만드는 효과는 어떤 거냐면, 배달 노동자들이 너무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정감사에 회사 사장을 부르자라고 했는데 시민들은 김봉진을 떠올리겠지만 실제 국정감사장에 앉은 사장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 기업의 리스크 혹은
배달 사업을 해봤더니 이 사업을 좀 정리하고 싶어. 혹은 비싼 값에 판매하고 싶어. 그러면 이 법인 하나를 정리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 산업이 사실은 기존의 산업의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다. 새롭다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시기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단 4년 만에 이런 통계 변화가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4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라고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실업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소득이 줄고 고용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 고도로 발전된 플랫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산업을 성장시키는 용광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저수지로 다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실업자들이 많아야지 플랫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휴 인력이 많아야지만이 산업이 성장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실업자들을 흡수했다고 한다면 21세기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는 플랫폼 자본이라고 하는 민간 공공근로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세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산재 신청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 그 얘기는 전통적인 공장, 제조업 여기서 발생하는 산재 문제는 대표적으로 산재 은폐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산재 은폐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산재 은폐가 일어나려고 한다면 관리자가 노동자를 매우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9를 부를지 내 차로 옮길지에 대한 판단들을 현장 관리자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현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산재 형태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근거리에서 건의를 가지고 지휘 감독하는 노동자들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플랫폼 노동자들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 있게 산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민이 억울해합니다. 우리 기업은 산재를 많이 내는 기업이 아니라 산재 신청을 많이 도와주는 기업이다. 우리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반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전한 플랫폼 산업이나 플랫폼 기술, 데이터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때 통계들이 2위가 쿠팡이고 7위가 쿠팡 풀필먼트, 9위가 쿠팡이츠입니다. 다 다른데 그러면 1위, 2위, 7위, 9위가 다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 풀필먼트는 이제 물류라고 보시면 되고 9위 쿠팡이츠는 배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다 자회사 개념으로 회사들을 쪼개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또 바뀌었냐? 그렇지 않다. 지난해에도 배민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기에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굴뚝 없는 공장, 매우 혁신적인 산업이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리 상상만큼 안전하거나 깨끗한 일자리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랫폼 산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플랫폼 공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민들이 바라보는 플랫폼 기업 공장입니다. 매우 혁신적이고 세련되고 안전해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달을 하면은 노동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매우 깨끗한 앱 속의 공간이기도 하고, 심지어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도 차량이 없죠. 그러니까 귀여운 라이더 캐릭터는 있는데, 라이더를 위협할 수 있는 차량이 없고, 맨홀 뚜껑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고, 눈이 내리지 않는 매우 안전하고 반듯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공간은 어떠냐? 이거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사고 영상인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있고, 야간에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이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공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디지털 세계에 접속해서 바라보는 디지털 공장, 매우 추상적이고 안정적인 공간이 있고, 그와 동시에 배달 노동자들이 실제 오프라인에서 직면하는 위협 운전을 하고 비가 내리는 구체적이고 위험이 있는 현실의 노동 현장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혼종적 작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디지털 공간과 구체적인 작업 공간이 동시에 있는 곳이고, 배달 노동자들을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순간 두 차원의, 두 세계, 가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에 동시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가상적 공간에서의 위험은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위험들은 현실에서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에는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는 산업은 매우 좋은데, 내 눈에 보이는 노동자들은 난폭 운전을 하는 매우 구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라는 것. 그럼 이거를 산업 안전의 정책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순과 디지털 공간과 가상적 공간과 구체적인 현실 공간의 간극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모순인 이 도시라고 하는 곳을 배달 공장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 노동자들 노동을 어떻게 현실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해 보다가 배달 노동자 동선을 한번 이어봤습니다. 이게 이어봤더니 거대한 도시에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였어요. 이 그림입니다. 화면에 한 156km 하루에, 중간에 보면 208km 이렇게 도는 건데, 하루에 이 도시를 구석구석 돌면서 돌다가 이 동선이 멈추는 순간 우리가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듯한 사건이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도시에 뭘 만들었다?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를 깐 배달 공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라는 공간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공간, 공공의 도로예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디냐면 공장이잖아요. 그럼 출근을 했어. 출근했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빠르고 열심히 잘해야지 승진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칭찬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공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회사고 어떤 사람한테는 공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해할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난폭운전 운전을 하면 할수록 회사로부터 많은 이득을 걷어가는 반면에 시민들의 위협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이 다툼 속에서 진짜 이 도로를 공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만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공적 공간을 자신의 공장으로 만든 것은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적 자산을 어떻게 사적으로 가져오는가를 봤을 때 플랫폼은 엄청난 전략적으로 우리 모두가 만든 자산들을 자신의 공장으로 만드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고, 그것에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유해 화학 물질을 뿌리는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머리띠를 묶고
사장의 멱살을 잡으려고 할 텐데, 그 사장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대신 누가 보인다? 지금 내 눈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구체적인 배달 노동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 책임까지도 노동자한테 전가시키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을 산재로 볼 거냐 아니면 교통사고로 볼 거냐 요 싸움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거를 산재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기관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산재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고 플랫폼 산업과 배달 노동자의 현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플랫폼 산업이 뭐고 노동이 왜 이렇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와 데이터가 상품이 되는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옛날도 아니죠.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우리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진행됐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 생산성이 매우 좋은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 노동자가 수천, 수만 개의 공산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품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상품 단가를 낮춘다는 거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그런 기업 이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많은 임금을 주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산업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 시대에서 공산품이 모자랍니다. 상품 생산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지났다라는 겁니다. 상품은 지금 현재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어떤 속도로 판매할 수 있느냐. 요것이 이 상품의 가치를 바꾸는 시대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혹은 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일 오느냐, 아니면 내일 새벽에 오느냐, 아니면 1시간 뒤에 오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21세기의 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그러면 소비로 바뀐다는 것이고, 유통과 소비를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한 수량으로 가장 빠르게 배달할 수 있는 위치에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느냐가 상품이 되고 돈이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자들이 필요하냐면 서비스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시작했다. 근데 문제는 서비스 노동은 근원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가 너무 어렵다. 한 인간이 수천 수만 개의 생수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기계의 힘을 빌려서 한 인간이 천명 만명한테 생수를 갖다 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서비스 노동자들의 가격을 후려치는 것만이 서비스 산업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에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던 것이고, 두 번째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5인 미만 사업자,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들에 따라서 노동이 변하고 산업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더 이상 자본은요, 공장을 지어서 이 공장을 가지고 상품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데이터를 가지려고 하는데 가령 카카오 택시를 생각해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택시 산업의 1위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근데 카카오는 매우 작은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택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대의 택시 회사가 됐잖아요. 대신 뭘 가지고 있다? 택시 운전자들이 카카오를 깔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카오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냐? 택시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라고 하는 앱을 깐 택시 노동자들의 정보를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상품이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최대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어디죠? 배민입니다. 배민은 단 한 평의 음식점도 가지지 않고 대한민국 최대의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가 됐어요. 대신 뭘 가지고 있다? 음식점 사장님이 배민 앱을 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음식 가게라고 하는 물질,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 사장님의 정보를 가지고 배달업을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철폐를 얘기하는데 실제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철폐를 누가 하고 있다? 자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산 도구,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산업 전체를 장악하는 시대가 됐다. 무소유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것들, 국유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건 생산 설비, 공장,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 생산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더라. 정보를 소유하는 것. 정보라고 하는 것이 생산수단이고 앱이 생산수단이더라.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자본과 혹은 생산 도구, 생산 수단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래에서 이렇게 산업을 변화시키고 나서 이 산업에 걸맞게 노동자를 돌리려고 하면은 노동자들을 더 이상 출근시키지 않고 앱 속에 소유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통계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3.3%, 그러니까 인적용역 사업자라고 해서 월급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이 무려 847만 명에 달하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847만 명이 건당 노동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들 중에 보시면 플랫폼 사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라벨링, 컨텐츠 분류, 이런 노동자들도 있는데, 요게 어떤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회원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리캡차라고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신호등을 표시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라벨링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짜로 하는 것이지만 인공지능의 신호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 속에서 신호등을 표시해 주는 것, 혹은 개라고 하는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개를 표시하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데이터 라벨링 노동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특수 문자를 이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이냐면, 구글이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디지털화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디지털화 하려고 한다면 옛날 책 같은 경우는 잉크가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낙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거는 인공지능이 바로바로 이거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60억 인구한테 대신 네가 한번 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접속할 때 90명이 이거를 산지 온지 헷갈리는 것에서 사라고 하면 그게 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막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확률입니다, 확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분류하게 만드는, 그거를 라벨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돈을 주고 하면은 비쌀 수 있잖아요. 물론 요것들도 매우 저임금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라벨링 작업을 한 5개, 사진 한 장당 5개씩 한 10장을 하면은 한 50원 주는 방식으로 디지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옛날에 우리가 부업을 할 때 2년 눈깔 붙이기 노동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디지털 눈깔 붙이기 노동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요거를 따로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는 건 돈이 아까우니까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을 데이터화하거나 라벨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이 내는 목소리를 저장을 해서 라벨링하고 분류하고 이것들이 AI 상담 문제들을 만드는 것과 배달 노동자들의 배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이라든지 동선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데이터를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예전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막서 얘기하는 노동의 소외,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소외, 내가 생산한 자본으로부터의 소외 이런 현상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한 25조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얘네가 한 게 뭐냐라고 보시면 배민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일단 자영업을 디지털 세계로 옮겨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거는 자본의 욕망들을 실현해 주는 건데 가령 족발 사장님이 지금 옆에 이제 국회의원 라이더 유니온 지부장한테 족발 전단지를 뿌리는 거는 어떤 행위냐면 쓰레기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지부장님은 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족발 사장님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싶냐면 이 동네, 자기 동네에 사는 주민들한테만 일단 두 번째, 채식을 하지 않는 육식주의자들한테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족발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한테만 전단지를 뿌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개인정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세계로 가게를 옮겨 놓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 어떻게 하냐? 스스로. 예를 들어 내가 족발을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 위치 정보를 켜서 지금 서울 용산구라고 위치 정보를 배민한테 제공한 다음에 족발이라고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족발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정보를 제공한 거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먹고 싶은 식욕, 지금 족발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띄워준 것과 똑같다. 그러면은 족발 사장님은 어떤 욕망을 실현한다? 족발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전단지를 뿌릴 수 있는 욕망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완벽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용산구에서 30대 남성이 족발을 시켜 먹을 확률을 30대 남성인 나보다 뱀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족발 사장님이 뭘 준비할 수 있냐면 재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고가 남지 않게. 혹은 부족하지 않게 재고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우산 장수가 가장 두려운 게 뭐죠? 내가 우산을 한 500개 사서 갔는데 200명만 우산을 안 쓰고 왔다. 그러면 한 300개가 재고가 남잖아요. 혹은 내가 한 100개밖에 안 들고 왔는데 200명이 우산이 없었어. 그러면 100개를 더 못 팔잖아요. 그러면 뭘 알고 싶냐면 용산역 1번 출구에 나오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우산이 없을까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빅데이터 사회라고 한다면, 만약에 집을 나서는데 우산을 들고 나가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한 카메라 정보가 있다면, 그걸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욕망을 만들어 주냐면 상품 재고를 제로로 만들어 주는 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공황입니다. 공황. 상품 재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주기적으로 겪는다는 공황인 거고 이것을 막겠다라고 해서 사회주의자들이 계획경제를 가져온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획경제를 실현해낸 것이 데이터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자본주의가 이 계획경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곳에서 가장 큰 욕망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족발 오늘 먹고 싶어 이런 거 낳는 순간 티켓형 광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좋아요를 받으면 이제 도파민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진이나 투쟁한 사진들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좌파 출판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 관련된 책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 신간을 보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계획 경제를 만들어주고 있고, 플랫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다. 그래서 이거를 감시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비슷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배민이 대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서는 그 음식점의 자산이나 뭐 설비 이런 걸 볼 텐데, 배민은 뭘 볼 수 있냐면 실시간 매출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더 대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배민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 흐름이 배민한테 오잖아요. 자, 카카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교통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보험 심사를 카카오가 제일 잘 할 자신이 있어요. 그것도 이 정보들을 매우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 카카오가 공공교통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험사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빅데이터가 뭐죠? 건강보험 데이터. 건강보험 데이터를 하는 순간 가입 거절, 그 다음에 영업 완벽해지죠.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치료 받았는지 생애 주기별, 심지어 자산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험 상품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실제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보험사에 넘기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 정부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자산들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지금 국가 자산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추가된 겁니다. 이제 소유 구조라든지 지분 구조를 넘기는 방식의 민영화는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새로운 뭐 사업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일부 떼주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는 공공교통 서비스잖아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민간 플랫폼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쓰레기를 대행해주는 플랫폼도 나왔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폐기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구청의 업무인데 이것이 만약에 발전한다고 하면 민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 반대했을 때 AI의 얼굴을 한, 안녕하십니까? AI의 얼굴을 한 민영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경전철 중심으로 한 민자, 노선, 이런 것들은 무인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데이터, AI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민영화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광고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의 목표는 금융이다. 돈을 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앱 내 결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 맞춤형 광고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컴퓨터를 키면은 광고가 하도 많이 떠가지고 이거 왜 했는지 봤는데 이게 행태 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였는데 여러분들의 웹사이트 기록, 검색 기록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광고를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동의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들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는 거고 사실 최근에 벌어지는 딥페이크 문제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내가 늙었을 때 앱을 막 만들어주는 가상공간, 혹은 내 2세를 뭐 미리 뭐 가상적으로 띄워주는 앱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진이 엄청나게 있어야 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사진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앱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옛날에 어떻게 했냐? 미국 같은 게 제수들 사진, 머그샷 아시죠? 좀 찍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자, 머그샷을
직접 교도소 가서 받아가지고 앱을 개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10대 때 들어온 사람이 20대 때 들어오고 30대 때 들어오고 재범이 많은 그 재수들의 머그샷을 수집해가지고 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빅데이터나 기술들이 발전을 잘 했을까요? 잘 못했죠. 데이터가 안 되니까. 근데 최근에 잘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좋아요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인스타와 페이스북에 올린단 말이에요. 수정하는 영상, 사진 올리시잖아요. 그것이, 만약 그것이 모이면은 AI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합법적으로. 그래서 사실 그런 민간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고요. 배달 노동자들 중심으로 배달 노동자들 동선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배달 노동자들이 용산구에서 어디 배달한다, 음식점이 어디다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이 배달 노동자 동선을 기반으로 해서 뭘 만들 수 있냐면 중간 거점 마트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트냐면 이런 요 정도 크기, 사무실 크기의 소형 마트를 만들어요. 여기 와서 이 동네에 좀 주문량이 많은 상품들만 진열해 놓는 겁니다. 만약 그 데이터가 없으면은 홈플러스 같이 재고를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비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용산구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들을. 그러면은 소규모의 수량으로 이 소형 창고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배달 라이더들이 음식점 들였다가 이런 생필품 창고를 들 수 있는 최적의 동선을 가지고 왜 몇 년 동안 돌려봤거든 배달 노동자들 그 동선 데이터를 해보니까 임대료 비싸게 주고 대형마트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홈플러스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됐나요? 시장 상인들이 붉은 띠 두르고 어, 다 죽는다, 상권 다 죽는다, 홈플러스 반대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금도 받고, 그다음에 혼잡세도 매기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안 보이게 지하 같은데 이런 크기의 간판도 달지 않고 마트를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이 차 끌고 와가지고 뭐 카니발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대형으로 사서 가는 게 아니고 집에 있으세요. 라이더들이 한 시간 내에 배달할게요. 이렇게 유통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반대도 못해요. 왜?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보니까 마트가 있네. 그 주변 소상공인들 장사가 안 돼. 왜? 여기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도 나도 심지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마저도 배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민이 음식점만 했잖아요. 지금은 모두 한다. 상점까지 갔습니다. 공산품 배달이 시작했나요? 그러면 뭐를 장악하겠다? 모든 소매업을 장악하겠다. 자, 이제 망원시장 가는 게 아니라 배민이라고 하는 디지털 시장에 입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건물주한테 비싼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 손님을 만나려면 200만 원짜리 임대료를 낼 게 아니라요. 배민한테 8.8%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건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용토는 제한이 없어요. 자, 망원시장은 몇백 미터 안 돼요. 근데 디지털 세계는 강하랍니다. 서버만 견디면. 그래서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는 자본이다. 무한 축적의 자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민이 지금 배민 스토어라고 해서 요거를 내걸었습니다. 내일 배송보다 지금 배달.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 내일 배송은 뭐죠? 택배입니다. 택배를 이기겠다라 그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택배 새벽 배송? 우리는 1시간 내에 배송할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산품은 넘쳐 흘러요.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속도로 이 자본을 배달시키고 소비시키는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 동지들은 다 자본 넣으려고 오셨잖아요. 화폐, 화폐 유통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막스가. 그 유통소 MCM 뭐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요게 무한 속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통 자본이 있는 순간. 재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한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 배달이라고 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이것의 기반은 플랫폼 자본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민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곳이면 운동화도 판매하고 플스도 판매하고 삼성 갤럭시 S25 하면 삼성 S 이거 한 150만 원 하거든요. 그때 라이더들 배달할 때 벌벌 떨면서 배달했어요. 보험도 안 돼가지고. 그런데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된다. 그래서 요즘에 추석 명절 선물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조카 보고 아 지금 배민 마트에서 주문하면 1시간 내에 온다는 겁니다. 조카 선물. 홍삼이라든지 판매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민페이 출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금융이다.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위메프 사태 같은 거예요. 자, 위메프 사태는 어떤 거냐면 자금, 그러니까 전세 사기 같은 건데 소비자한테 받은 돈을 소비자는 뭘 보고 샀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메프, 티몬 이런 데 가서 여행사에 접속을 해서 산 겁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냐면 플랫폼에 먼저 갔다가 가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소비자가 산 금액의 금융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소상공인한테 나중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불려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인 것이고 얘네들의 사업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엑시트라고 하는데 자기가 투자를 받아서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 뉴욕 증시시장이라든지 M&A 매각을 통해서 금융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플랫폼 자본의 목적이다 보시면 되고 이것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배민과 쿠팡이다 보시면 됩니다. 배민은 어떻게 했죠? 딜리버리 히어로의 매각을 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판매한 거고 쿠팡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금융적 지대적 이익을 받아간 겁니다. 근데 둘이 뭘 한 거냐면 배민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딜리버리 히어로 하는 금융자본한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야, 배달은 우리는 30분 안에 할 수 있어. 이거를 서울이란 도시를 국제적 금융자본한테 딱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사업을 잘해요.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란 도시를 어떻게 한다? PPT로 만든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한 겁니다. 사업을. 우리의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 모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난폭운전이라든지 사망사고 같은 리스크는 다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거고,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배송 가능하고 로켓 배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 시장을 뉴욕 증시시장 투자자들한테 시뮬레이션 돌려준 겁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은 다 개인이 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엑시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얘네도 구형배도 얘가 투자를 더 받으면 이거 위기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 자본가들의 어떤 권위적인 책임감 있고 가부장적인 자본가가 아니라요. 21세기의 플랫폼 자본가들은 청바지 입고 흰 티 오면서 마치 자기가 혁명가처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다 아버지 같았어요, 자본가들이.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가족, 내 먹고 사는 건 다 내가 책임질게. 이런 것였다고 한다면 책임도 다 지고 지금은 그런 책임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매각할 것인가가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노동의 측면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다 혁신기업이라고 했는데, 라이더 유니온이 오히려 하면서 혁신기업, 너희들 혁신기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혁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게 고용, 차량, 사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휴일, 최저임금, 뭐, 연차수당, 퇴직금, 해고비용,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다. 너희들 이거 아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차량, 오토바이 대금, 기름값, 수리비, 관리비, 보험료 이런 건데, 오토바이 값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가 연간 한 400만 원 정도고요. 기름값, 수리비 합치면 연간 1000만 원입니다. 그 연간 1000만 원을 배달 산업을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고 산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옛날의 자본가 같으면은 배달 산업을 한다고 하고 100명을 고용하려면은 10만 원, 한 대당 1000만 원을 100대 사야 되는 거예요. 10대면 1억이고 100대면 1억, 어, 10억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투자금을 자본가가 할 필요가 없고 일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배달 노동자가. 그럼 얼마나 아낀 거냐?
산업적으로 봐서는 23조 원의 초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배달 산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일푼으로.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이 사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땅 짓고 헤엄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거고, 네, 법적 책임, 경제적 배상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거는 옛날 같았으면 사고 나면 사장님이 해결했는데 이제 일하는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고요. 여기에 말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인 건데, 옛날에 도미노 피자 배달 노동자들이 사망사고 나면 도미노 피자 유니폼 위에 피가 뿌려졌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도미노 피자 욕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근데 지금은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시민들은 사회적 책임을 누구한테 묻는다? 배민이라고 하는 플랫폼 기업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배달 노동자가 또 무리하다가 죽었네. 그러면 ESG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다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자, 고용과 차량에서 비용을 아낀다는 의미는 요게 무한 축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이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한하게 노동자들을 축적하거나 무한하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들을 한 2만 명 고용하겠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2만 명 고용하려면 2만 명의 안전한 유니폼 식당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거 지을 필요 없죠. 그러면 무한대로 노동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동자들 수용했으면 우리가 전통적 자본가는 4대 보험도 줘야 되고 최저임금도 줘야 되는데 최저임금 안 줘도 되고 4대 보험도 안 줘도 돼. 그러면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들을 플랫폼이 앱이란 곳에 노동자들을 모아놓기만 하면 되니까 이론적으로 무한하게 노동력을 확보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무한 축적이 가능하다. 자, 자본의 꿈이 뭐죠? 무한한 축적입니다. 언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축적을 한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황이라는 것이 발생했던 건데 이 공황의 책임을 혹은 파산, 경제 위기의 책임을 자기가 안 져도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을 무한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 한 60억 정도 내가 확보하고 있는데 1억 명이 파업한다고 하더라도 59억 명이 대체 인력이니까요. 그러면 파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본가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배달만 이렇게 예를 들어 배달 노동자 파업했어. 자본의 입장에서는 프로모션 한 건당 지금부터 5천 원 하면은 배달 노동자 대체 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걸 국제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엘리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제작을 한국 사람한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주를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디지털 세계를 통해서 홈페이지 제작 건당으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순간 홈페이지에 일감 올린 순간 60억 인구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그러면 이 디지털 이주의 문제고 그러면 요것들에 대해서 경쟁력,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닥에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카카오가 211개의 계열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고 책 배달하던 아마존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위험들이 어떻게 전가되는지 좀 봤더니 오토바이 사고율을 보니까 가계 오토바이는 30.2%인데 배달대행 건당 라이더는 212.9%더라. 당연하겠죠. 가계 소송은 시급제니까. 그다음에 배달 대행은 건당제니까 좀 더 경쟁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기법상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기본급 최저임금을 놔두고 나중에 다른 거는 다 성과급으로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건당제는 막수도 얘기했다시피 임금 시급제랑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한 시간에 두 개를 하는 노동자한테 한 시간에 만 원 시급을 주는 거랑 두 건을 하면은 만 원을 주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에 네 건을 해서 2만 원을 받아가는 거랑
시급제로 2시간에서 2만 원을 받아가는 대신 4개를 생산하는 거랑 자본의 입장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제 연장의 건담제인데 그 위험들은 노동자들한테 더 많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상운송. 그 다음에 원료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노동자 책임. 보통 기름값 상승하면 자본이 위기를 겪는데 노동자가 기름값 국제정세 봐야 된다 이겁니다. 좀 넘어가서요. 다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책임도 노동자한테 간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가령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나서 배달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 자본가 입장에서는 내가 오토바이 한 대당 1,000만 원 투자했어. 배달 수요가 적어. 노동자를 해고해. 근데 오토바이라고 하는 생산 도구도 있잖아요. 이것도 팔아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팔아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산 거예요? 노동자가 산 거잖아요. 그럼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 공장의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들이 다 배달 노동자 개인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배달 수요 없어가지고 배달 노동자들 일 그만둘 때 중고 오토바이가 많이 나와가지고 중고 오토바이 가격이 다운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자본가가 가져가야 리스크인데요. 자, 이거 구조조정 어떻게 하냐? 해고를 하면 또 퇴직금 줘야 되죠. 희망퇴직 뭐 이런 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재수 없으면 부당노동이 제가 재수 없다는 게 아니라 자본가 입장에서 보면 부당노동 행위 걸리거나 파업을 하거나 구조조정 투쟁을 하거나 어디 점거를 하잖아요. 플랫폼 노동자에 어디 점거를 합니까? 점거할 데가 없어요. 그럼 구조조정 어떻게 하냐? 명예퇴직을 받냐? 아닙니다. 자, 5월 1일부터 배달 채소 단가를 5,000원에서 2,500원으로 줄입니다. 이거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남고요. 못 견디는 분들은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나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는 경제 위기가 오면 이 구조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점심시간에는 배달 수요가 많고 노동자가 적습니다. 이때는 확대 고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12시부터 한 건당 5,000원 하면 됩니다. 근데 고용을 많이 했잖아요. 12시부터 1시까지. 근데 1시부터 배달 수요가 떨어져요. 그럼 구조조정 어떻게 하냐? 해고하고 싶잖아요. 그럼 1시부터 5시까지는 지금부터 2,500원 하면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해고 없어요. 자, 가격을 그냥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구조조정, 실시간 고용과 해고가 반복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인간 관리자 이걸 할 수 없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지금 배달 수요가 얼마고 배달 접속된 라이더 숫자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AI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이 그 근무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된다. 자, 이렇게만 보면 모든 자본가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플랫폼 노동으로 하려고 하면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야 돼요. 내가 직접적 지휘 감독을 하면 안 됩니다. 직접적 지휘 감독 했다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소송, 근로자 지휘학연 소송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호주에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근로자 지휘 학연 소송 받아가지고 사업 출시했습니다. 그냥 귀찮아. 그게 플랫폼 기업의 또 매력입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출시, 국제적인 금융자본이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 이 플랫폼 기업이 타 플랫폼 노동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아까 말씀드린 지휘 감독을 하면 안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청소 서비스를 불렀어요. 청소 서비스 불렀는데 어떤 청소 노동자는 와가지고 창틀에 먼지를 탁 닦습니다. 그래서 별점 5개를 줬어요. 그래서 이 업체, 정도 업체, 이 정도 업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정도 업체 불렀는데 플랫폼 노동이니까 저번에 왔던 노동자가 안 온 거예요. 다른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가 왔겠죠? 이 노동자는 상트를 안 닦고 가네? 별점이 하나. 다시는 이 업체 안 써. 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도 플랫폼 업체 사장님은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모든 내 플랫폼 노동자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싶어요? 자, 청소 가시면은 창틀 먼지를 반드시 닦고 오십시오라고 하는 지휘 감독과 교육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상품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을 해야 되고 매뉴얼을 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는 순간 금기법상 근로자가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데 지휘 감독은 해야 돼. 이게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다.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들로만 사업을 깔 수가 없다라. 이게 전 세계적인 딜레마고, 그거는 전통적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 비정규직으로 만드니까 절대 안 해죠. 필수 업무 같은 경우는 정규직, 소수의 정규직을 놔두고 나머지 업무들을 위탁하거나 비정규직을 만드는 형태가 요거에도 플랫폼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 띄워놓고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했는데요.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욕하는 관리자 대 무정한 AI인데, 옛날에 우리 노동조합을 했던 거는 바리깡 밀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맞서가지고 노동조합을 했던 건데, 최근에 어떤 관리자가 나오냐면, JTM이라고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직원 PC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직원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얘네가 쿠팡을 접속했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메신저 대화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출퇴근 근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플랫폼 기업들이나 재택근무를 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이 상품의 서비스, 노동력 상품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봐서는 원격적으로 디지털 감시가 가능한 기술이 이미 도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법적인 문제가 없냐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한 사이트입니다. 나중에 한번 JTM 검색 한번 보시면 되고, 기술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뭘 대체하냐면 중간 관리자를 대체합니다. 직접 그 육체 노동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노동자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를 대체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디지털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현상이고요. 넘어가서 그러면은 AI가 어떻게 요거를 하고 있는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넘겼어요.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의 문제 1, 감시와 소비자의 변화, 요거 말씀드리면, 배달 노동자들이 일을 빨리 하냐, 안 하냐, 요거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직접 감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배달 노동자들의 동선을 그냥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배달 노동자가 딴 데 가요. 배달 노동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플랫폼 업체에 불만, 컴플레인을 걸면 플랫폼 업체는 배달 노동자한테 전화 걸어서 뭐 하냐고,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어디신가요? 그러면은 노동자가, 지금 플랫폼 업체가 저를 지휘 감독하고 감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플랫폼 업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비자가 컴플레인 온 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의 위치가 어떻게 변했다? 네, 노무 관리자 바뀐 거예요. 매니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배차 거절. 그러니까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일감을 배분하는데요. 다 거절해. 예를 들어서 배달 노동자들이 싫어하는 배달이 어떤 곳이냐면 주소는 하나인데 건물이 10개인 곳입니다. 대학교, 시장. 시장은 주소가 하나인데 가게들이 엄청 많죠. 가기 싫은 거예요. 한강. 한강 배달에 갔어. 어디세요? 물이 보입니다. 한강에 다 물이 보이죠. 그거 어떻게 찾아가? 그러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배차 거절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약 해지를 하겠죠. 그래서 상품의 질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너 여기 가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한테 들켜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알고리즘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을 배치하는데 거절을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거절 많이 하면 다음 배차를 찾아드리는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절을 해야지 다음 배차를 안 주는지 알 수가 없고 다음 배차를 5분 동안 안 준다는 건지 10분 동안 안 준다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접적 지휘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실험이죠. 자, 우리는 해고라고 한다면 한 1년 일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을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죠. 플랫폼은. 지금 일감을 안 주는 것이 일시 실업입니다. 새로운 해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업도 순간적으로 취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 안전망, 실업급여,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평점입니다. 고객이 평가를 해서 이 평점에 따라서 나한테 일감을 배정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들게 하는 거죠. 자, 간접적 지휘 감독의 예들입니다. 이거는 근기법상 근로자의 증거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다 토론거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시간 배달료 복귀 알고리즘의 문제 세 가지인데요.
요게 배달하면 제가 띄워드렸는데, 우리의 상식상 마포구 정도는 배달 가격이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릅니다. 3,800원, 3,900원, 옆 동네 용산은 4,400원. 이렇게 되면, 자, 배달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장 높은 용산 4,400원에 배달을 하려고 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출근을 시키면 됩니다. 아, 용산에 배달 라이더 부족하네? 자, 제가 지금부터 5,000원 때리면은 용산으로 배달 노동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출근. 그러면 시켜놓고 용산으로 배달시키는 게 아니라 마포에 배달 주문 많은데 마포 라이더 없어서 용산에 있던 사람한테 마포 찍어주면 됩니다. 저기 가라고. 자, 거절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음 배차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출근을 지휘 감독한다. 그럼 퇴근 어떻게 시킬까요? 용산에 라이더가 너무 많아. 자, 실시간으로 배달을 요를 맞추면 됩니다. 2,500원 지급니다, 용산. 그럼 용산에 있는 배달 라이더 퇴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이 와요. 막 태풍이 와요, 태풍. 태풍이 오면은 앱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아, 지금 일하면 위험하니까 뭐 안전하게 하거나 뭐 배달 좀 안전하게 하십시오. 하고 나서 다음에 뭐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5시부터 5시 반 동안 2건 배달하면 3,000원 드립니다. 이게 갑자기 팝업처럼 뜨는 겁니다. 자, 그 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태풍 오니까 위험한데 대신 지금부터 30분 동안 2건 하면은 5,000원 드릴게요. 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상상하죠. 배달 라이더들한테 10분 내 배달시킬 거다, 20분 내 배달시킬 거다. 알고리즘 그렇게 시킬까? 이렇게 상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날씨 좋고 안전하고 배달하기 좋을 때 배달료 2,500원 만들어 놓고 비 한 번 오면은 10,000원 딱 하면은 배달 노동자 어떻게 하냐면 기우제, 기우제 필요, 기우제. 제발 내일 비가 와라. 그러면 위험한 환경의 배달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배달 시간들을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들한테 지시하는 자본가들이 사라졌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문제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자, 이거 프로모션 문제 있다고 노조가 데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겠죠. 노조 새끼 때문에 프로모션이 사라졌어요. 비 오는데 한 5,000원씩 주던데 너희들이 뭐 안전 얘기해가지고 프로모션 사라졌잖아. 이렇게 노조를 없애고 싶으면 그렇게 해버립니다. 자, 라이더 유니온의 데모로 앞으로는 기후 프로모션을 없애겠습니다. 하는 순간 라이더 유니온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요 정도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예, 요 정도로 어, 플랫폼 노동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하는가를 좀 보여드렸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산업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서비스 노동자들이 늘어나는데 이 노동자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값싸게 이용하려고 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만들어내고 혹은 이주 노동자들이 만들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을 하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이런 건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다수 만들어서 이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치지 않는 관리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 관리자들은 다 해고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그래서 지치지 않고 24시간, 지치지 않고 노동자들을 수억 명의 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만들어서 생산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소비와 실시간 소비, 24시간 쉬지 않고 소비하잖아요. 이거를 맞춰주려면 쉬지 않고 대체 가능한 무한한 노동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마다 벌어지는 노동 수요에 대해서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AI와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노동 조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전통적 노동법은 이 노동 조건을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 여기는 노다지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의 딜레마 때문에 플랫폼 노동으로만 이 산업을 유지하기에는 위험이 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준비된 PPT는
훨씬 더 많던데. 네. 아무튼 1시간 정도 네,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뭔가 약간 시야가 좀 넓어지신 것 같네요. 또 산업적 측면에서 이 배달 노동 맨 노상 이제 배달만 얘기하다가 약간 이제 그 좀 넓은 시야에서 플랫폼 노동을 좀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 고민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질문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은 뭐 여기 그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말씀하시면 소리가 들리겠죠? 네, 어딘가에서 들리겠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아, 예, 그것은 바쁘실 텐데,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저기 마지막 이제 태풍이 왔다, 실질 태풍이 오기도 하고, 어, 그럴수록 더 많이 이제 배달시키게 되잖아요, 일반. 그런데 제가 이제 제가 살던 곳이 난곡이라는 데를 사는데요. 이게 이렇게 좀 평지가 아니라 평지도 있지만 좀 경사가 급경사는 뭐 있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전에 한번 기억나던 게 겨울에 이게 그 폭설 폭설 보고 이제 혹한이 되면 눈이 온 상태에다 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이 뭐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네 발 가는 차도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근데 그 시켰더니 아예 그 안 잡힌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하루 동안 또는 뭐 이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하는 아무리 그 플랫폼을 통한 이렇게 하지만은 물론 그걸 플랫폼을 통제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에는 있을 거 아닌가. 이 태풍 오는 거 비가 오니까 뭐 그래도 좀 아까 말하는 그 정도 되겠지. 진짜로 이 도로가 완전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그조차도 용납을 안 하는. 네. 보고, 그게 이제 사회적 눈치를 이제 보고는 것이죠. 예,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배달 서비스를 했던 건 왜냐하면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이 배달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업을 이제 이 플랫폼 업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이해관계가 분명하고 옛날에 온정적인 자영업자였다고 한다면 야 이렇게 이게 직고용하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것의 위험은 온정적인 자영업자와 악질적인 자영업자가 극단에 있는 것이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닌데 플랫폼은 그런 위험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노동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직고용을 아직도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어, 플랫폼이 배달을 막더라도 일을 시키는 악덕 사장일 수도 있고 플랫폼이 배달을 허용하더라도 일을 시키지 않는 어, 온정적인 착한 사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노동시간 처음 도입될 때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자본가들이 경쟁을 하는데 어떤 자본은 14시간 지키고 여기는 착한 자본가가 8시간 지키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입장에서도 얘네가 실은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본은 4대 보험 다 내고 최저임금 다 내고 부담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들은 자기가 IT 기업이라고 해서 4대 보험 이런 거 안 넣어. 김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규제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논쟁이 될 만한 사업이고 이게 지속 가능한가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거를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눈치는 봅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현실에서
노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노동조 하잖아요. 뭐 대응 방향에 대해서나 조직화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죠. 지금 뭐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들 바꾸할 되는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라이더 유니언 제가 라이더 유니언 그만두니까 조직이 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 지부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아예 아, 네. 전 진행자인데. 예. 일단 뭐 노조가 고민해야 될 일이 많죠. 네,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 플랫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뭐 그 전통적인 아까 얘기했던 전통적인 생산 이제 제조업 이런 분야는 뭘 바꾸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하잖아요. 네, 플랫폼은 알고리즘만 바꿔버리면 뭐 금세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민과 쿠팡이 외국 자본을 끌어와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무료 배달이라는 걸 너도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뭔가 새로운 게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매주 하는데 매주 한 시간씩 떠들 만한 소재가 생깁니다.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런 이슈를 사실 따라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 뭐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워낙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이제 배달 노동자들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재보험이 다 적용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최초로 전체 이제 산재 가입자 수가 나왔는데 37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고 이게 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배달 물량이 줄었다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딱히 이제 대안이 없는 직장인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투잡을 하는 노동자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군의 이제 노동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배민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사측에 하는 여러 가지 갑질에 대해서도 어떤 저항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기도 합니다. 뭐 올해 들어가지고 배민에서 막 물가를 꽤 이제 꽤 세게 낮추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노조가 저항하는데 막 동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 배달 라이더들 카페가 25만 명 가입되어 있는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에 여기는 하나의 업체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그 소위 노조 혐오의 온상이었거든요. 노조 하면 이제 말도 못 붙이는 노조 뭐 꺼져라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대민이 막 단가를 낮추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생각이 막 바뀌고 노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노조가 데모하는 데에도 막 지지를 하고 이러면서 되게 막 이 카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희가 집회를 유튜브로 생중계를 막 하고 하는데 어, 조회수가 막 만을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유튜브에서 같이 투쟁해갖고 지금 지칭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여론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제 노조가 어떤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형성되기도 하고 해서 뭐 어쨌든 계속 사건 사고는 있고 계속 대응할 일들은 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이제 있고 해서 어쨌든 기본적인 이제 저항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텐데 뭔가 이제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시야를 가지고 운동을 좀 조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당장의 당면한 현안만이 아니라 전체 이 노동운동 뭐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텐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이게 라이더 유니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함께 또 어,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맞습니다.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비하는 건 아니고 치킨집인데 치킨집이 되었던 뭐 아니면 짜장면 배달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몸만 가면 되잖아요. 옛날에 오토바이까지 다 제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뭐 이게 디지털 플랫폼이라면 간단히 생각하면 옛날에 MS 같은 경우는 집에서 창고 안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그만큼 이제 높여놓으니까 그 다음에 못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그걸 어떤 개념으로 잡아야 될지 지금 저도 약간 그게 의문이 생기더라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네. 과거에도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들은 많습니다. 약간 예. 도박성 사업들은 많았으니까. 네.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장사하는 거죠. 어, 뭐, 그다음 중개, 일용직 중개하거나, 뭐, 컴퓨터만 군데 갖다 놓고, 매라차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안 하고, 이게 플랫폼 사업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동네 배달 대행사와 제가 말씀드린 이 플랫폼 산업은 또 다르거든요. 동네에서도 저도 내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예를 들어서 여기 용산에 치킨집 사장님들 다 모아놓고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해고하세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 치킨들 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해서 이 세 명이 돌면 됩니다. 어차피 이게 다 모아봐야 몇 개 안 되실 거니까.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창업이 가능한 거고. 근데 배민과 같은 대형 플랫폼이 되려면 시드 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시드 머니를 이제 개발도 해야 되고요. 당연히 개발하고 나서 이게 수익 모델이 될 때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시드 머니가 이제 국제적 금융 자본인 거죠. 그래서 요거 네이버도 많이 투자했었고 투자해서 잘 팔아서 이제 대박이 난 거고요. 다만 이것이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다른 자본과는 달리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투자 받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고, 당장의 적자라고 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했던 거는 이제 계획된 적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시드 머니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독점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시민들의 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점주 또는 공급자가 여기 다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택시가 택시 노동자가 다 이걸 깔아야지 시민들이 카카오 택시 앱을 쓸 거잖아요. 여러 앱이 있으면, 택시 앱이 여러 앱이 있으면 카카오 택시 노동자가 카카오 택시를 깔 이유가 없거든요. 반대로 모든 시민들이 카카오 앱을 깔아놓으면 택시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시민 만들려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카카오 TV. 이게 독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잠금 효과, 자물쇠 효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초기에 뭘 해야 되냐? 쿠폰을 뿌려야 되고, 무료여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견디는 게 시드머니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진입장벽이 꽤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운동도 마찬가지죠.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예. 그러면 사실 플랫폼 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그냥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아무리 제가 설명해봐야 와닿지도 않고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네. 인정도 안 해주고요. 네가 뭐라 하라. 그냥 지금 최근에 노동약자, 노동요자 하는 게 제일 기분 나쁘게 뭡니까? 되게 이게 대상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대신 보호해줄게. 당연히 국가가 나서 보호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그들과 같이 투쟁하고 연대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예전에는 뭐 공장에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예. 예. 지금은 더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또 높아요. 왜냐하면 배달이라고 하는 거는 왠지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잖아요. 죽을 수 있죠. 근데 뭐 산업현장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는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은 뭐 플랫폼 노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서 주식된 사람들이 꽤 있다. 정말로. 저희 라이더 유니언 활동가들 많지 않거든요. 둘이서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다 현장에서 발굴된 활동가들. 그렇습니다. 네, 뭐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지금 온라인 뭐, 네, 채팅 남겨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뭐 제가 한 가지 그냥 뭐 여쭤볼 것은 간단한 건데요. 네, 답변은 간단한데 알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노동약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노동약자 지원법 이런 걸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이제 그런 거를 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 뭐 배달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에 좀 기반해서 사실 이제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쟁점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도 뭐 플랫폼 노동 뭐 이런 이 관련해서 뭐, 뭐 종사자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뭐 또 중단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한편으로 노조는 때려잡고 노동약자라는 층은 뭔가 이게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뭐 자신들만의 이제 명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을지, 어떤 부분을 좀 고민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여쭤볼게요. 약간, 사실 기회라고 봐야 된다고. 기회. 네. 스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폭발적으로 요구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표준계약서 정도, 뭐 노동상담 정도 하겠다는 건데, 노동약자 지원 한영, 뭐 사대보험 다 전면 적용,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 안전임제 보장, 요거를 우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이제 어떤 공간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말을 하는 순간 이건 힘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이 그랬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온정적이었어요. 최저임금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7.4%, 박근혜 정부 7.2%였거든요, 평균. 그 열린 거죠, 공간이. 그때 이제 최저임금 운동이 있었던 거죠. 여기 노동약자라고 하는 공간이 열렸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게 참으로 아쉬운 점이고, 어, 당사자들이 이제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 당사자들이 이제 자기만의 잘 들을 수 있는 당사자들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잘 안 찾아져서 그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어쨌든 아마 공제해 운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찾으려고 할 겁니다, 당사자. 그러려면 노조로 도입된 투쟁하는 코 플랫폼 당사자들이 이제 전면으로 나서면 이건 기회로 잡을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누구라도 단 한 명이라도 뛰어들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에. 다시 한 번. 그거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오늘도 요 발전에 이제 뭐 토론을 하고 왔는데 이제 그 노동약자도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그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은폐하는 거다. 이런 이제 의견을 있고, 그다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노동자들의 보호 법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금기법은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1차적으로 뭐 산재 고용은 이제 최근 되고 있는데 뭐 진짜 얘기 나오는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또 우리 뭐 간중노동일 이런 법들도 보면 지금 근로자한테만 해당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법들의 근로자 개념을 좀 확대해서 코나 플랫까지 적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새로운 노동약자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이런 라이더들이 이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 지금 얼핏 듣기로는 뭐 정부에서 뭐 지원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 지원에 우리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겠죠. 대표적인 것이 4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안전 운임, 적정 운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아까 저게 이제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라이더 유니언을 플랫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 저는 이제 그 매장 계속 홈플러스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직장, 이마트, 백화점 다 이제 오프에 있는 모든 매장도 죽는 거고 온라인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가는 거고 먹거리 역시 쉽게 보면은 이제 음식점 같이 생겼는데 의자가 없어요. 피자점은 그 생산만 하고 다 바깥으로 이제 그렇게 통해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면 그걸 하는 사람도 수단이 도보로도 가능하죠. 도보 그리고 자전거 그죠? 이게 오토바이 뭐 이게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질수록 아까 투잡, 쓰리잡 이게 이래야만 먹고 사는 세상이 오다 보니 제일 땡기는 데가 요거 이런 수단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노동자 역할이 정말 이 소위 바퀴 달린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점퍼 이 다 공통점이 뭐냐면 도로의 무급자였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라이더들 역시 무급자,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 모든 이걸 하는 사람들 다 도로의 무급자라고 깡패라고 이라고 욕하는 집단이었는데 노동자들이 구성되고 조직 세력화되면서 택시도 저선에서 보면 총알 택시가 영등포에서 인천까지 쏘고 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힘들고 바깥 근무하면 일을 했던 택시들은 요즘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노동자 계속 지금은 택시가 노동자 조직 훼손이 많이 심해졌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 버스도 마찬가지 화물 자동차도 아시잖아요. 막 가족 싣고 매연 끊고 털어맞고 갔던 이게 소위 말하는 노동조합이 생김으로써 완화된 것처럼 아까 이게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이제 그 배달 노동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정부가 자본이 호혜적으로는 해주지 않더라는 뭔가는 세력이 있어야만이 실현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제가 얘기했던 쉽게 비교해서 그렇다면은 할 일 정말 많다. 계속 이거는 플랫폼 노동 특히 배달의 이 노동자들은 더 많아지고 아까 말하는 거기에 통제하는 수단들 계속 생기는 거다. 변화되고 더 발전해 가니까.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이것을 우리가 잡고 통제하고 그 뭐죠? 앱이든 뭐 알고리즘이든 우리가 노동자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누가 통제 수단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쉽게 보면 제가 T머니가 있어요. 교통카드. 이건 옛날에 초기에는 왔을 때 서울에만 썼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 써. 그리고 더불어가지고 모든 상점에게 돼요.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유보 자본이 엄청나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하던 이게 우리 배달 라인 분들 보면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적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힘 모아가지고 이런 세력화를 시켜야만이 그걸 갖다가 실현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입니다. 네. 뭐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면 제가 잠깐 이거는 다들 자꾸 자본주의 사회주의 얘기나 박스 얘기나 가는 건 처음인데 그런 얘기 나와서 잠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약간 자본의 수요와 공급이 멸칭되면서 자본의 어떤 그런 공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막을 수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한 업체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또 플랫폼도 또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넓게 보면 어쨌거나 자본의 경쟁이 그런 이제 더 치열해지고 있다. 그쪽에서 이제 업체도 아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저 특허도 이제 많이 보고 하는데 자본이 노동자들을 투자하는 방식이나 착취하는 방식은 변화됐지만 그 변화라는 게 이제 더 이제 고도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조직력이나 힘이 강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 회피하는 수단은 이런 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거꾸로 노동자 통제에 의해서 이게 이런 것 거꾸로 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노동자들이 조직됐을 때 자본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더 쉬워졌다고 보이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또 노동자들한테 같이 할 때 예를 들면 설계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이래서 거기서 수술 일부 떼어가지고 관리자들이 월급 받아가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설계사들은 근데 아니, 내가 이래서 자본가들이 내가 이래서 이 월급 받아가는 인간들인데 나를 관리하고 통제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나 저항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다시 말하면 드디어 우리가 진짜 그 앞으로 나갈 방향은 우리가 먹여 살리는 한 줌의 자본가들을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주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더욱더 알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공간이 또 열린다. 진짜 노동해방 사회, 그러면 사회주의, 노동자가 주인 세상 되는 세상을 노동자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객관적 했을 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공산주의적인 또 사회주의적인 어떤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들이 더욱더 확대된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운동을 조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그 줌에 질문이 네, 네. 남겨주셨는데 여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법안,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 등이 만들어지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 사회 제도적인, 법제도적인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그런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국제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중국의 특토,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 이제 금지시켰잖아요. 이게 반도체 문제도 있고, 이, 또 플랫폼의 정치 경제 문제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제 석유를 둘러싸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데이터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자기 국민들의 데이터 정보들을 매우 그러니까 간첩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 그래서 강력하게 막아버린 거죠.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마음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지털 데이터 가지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 AI라든지 이런 데이터 통제는 어떤 곳에서 제일 먼저 앞서가고 있냐면 유럽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재밌는 거죠. 유럽은 그런 플랫폼이나 디지털 기업들이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 규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미중은 개발로 가는 거고, 여기는 규제한다. 그래서 유럽 의회를 보면, 어, 각종 규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 경제학적 기반과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정치 경제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 뭐, 그런 디지털 정치 경제학 같은 것들이 번역되면 한번 제가 책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그래서 국제 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알고리즘을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취업 규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부 그 주장 중에는 노동자가 만든 데이터가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이게 그냥 보상을 가져오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건 너무 개별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이거 사유재산이 아니라 AI나 빅데이터 쓰는 거는 인류의 자산을 사유하는 거거든요. 인클로저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인클로저라고 부르는 건데 모두가 만든 지적 재산을 자기가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제부터 사적 소유야 이렇게 한 게 디지털 인클로저 같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공공적으로 쓸 것인가 이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카카오 국유화 이런 얘기보다는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예. 아, 이건 논쟁거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사회 노동 안전 보건에 필요한 혹은 공공교통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는 제공하게 만든다던가 배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배달 노동자들 노동 안전 보건에 관한 데이터들은 제공하게 한다던가 영업 비밀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의 국유화 예를 들어 지금 민영화가 소유권으로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공용화나 이런 공공재를 쓰는 방법들을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자본가들 일하게 하면 일 잘하니까 지금 그 가실만 가져가는 것이 진정한 금융자본이잖아요. 우리도 진정한 금융자본처럼 우리가 가실만 떼가자. 이렇게 한번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줌에서 또 김금희 공직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공공 배달 앱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 배달 앱은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 배달 앱은 배달 라이더랑 전혀 상관없고요. 전단지를 바꿔준 거예요. 배민을 통해서 시키잖아요. 배민으로부터 들어온 주문을 자기가 직접 고용한 라이더가 이제 배달할 수도 있고, 자기 사장이 배달할 수도 있고, 배달 대행사한테도 맡길 수 있는 방식인 거고, 그러면 공공 배달 앱은 뭐냐면 이 배달 노동에 대해서 공공적인 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요. 주문 접수, 소비자들이 쓰는 앱만 이제 대체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한쪽은 국제적 금융자본입니다. 국제적 금융자본. 몇 조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공 앱이에요. 여기는 세금이잖아요. 국제적 금융자본은 자기가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이거 없앨 수 있습니다. 쿠폰 뿌리면 돼요. 그럼 소비자들이 여기를 쓰겠습니까? 여기 쓰 그러면 세금 가지고 프로모션 쿠폰 뿌릴 거예요. 뭐, 무료 쿠폰, 5,000원 할인 쿠폰을 세금으로 뿌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권자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말이 되려고 했으면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쿠폰을 못 쓰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경쟁이 됩니다. 시장 질서에 엄청나게 개입을 해서 그래야지 시장 내에서 경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재명이 한 얘기는 어, 그 잘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시장주의자들이 이제 듣기 좋게 하려고 한 말인데 이재명이 모르고 있었던 거는 그 시장의 규칙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공정한 규칙을 하려면 프로모션 금지를 걸었어야 된다. 당연히 아, 공공 들어간 앱들은 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 지역 앱을 택시, 택시. 택시는 제가 잘 모르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동백쿨 같은 경우는.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요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택시는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도 뭐 수원이든 뭐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을 텐데, 근데 아마 택시는 굉장히 제한된 시장이어가지고 경쟁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공이 하더라도 뭐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크게 뭔가 다르잖아. 오히려 공공이 하면 더 그 지역 내에서 통합적으로 콜이 더 관리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택시는 아마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배달은
배달 플랫폼은 이제 시장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차이가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공공앱이 성공하려면 배달만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고 공공앱이 다른 차별화된 어떤 그 서비스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으면 소비자들이 공공앱을 쓸 이유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질문이 없으시면 네, 시간도 이제 많이 되었으니까 뭐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없으시면 뭐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플랫폼 노동이나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논평하거나 말하는 건 매우 쉬운 일인데 운동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보고 이 자본주의 모순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직접 뛰어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냥 분노가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다 이런 거지 하면서 이제 주변의 노동자들과 만나고 요거를 가지고 지역 중심으로. 왜냐하면 배달은 지역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나마 조직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 배달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노동운동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배달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 다른 플랫폼 너무 많으니까 같이 운동에 동참해서 건설을 하고 그것을 세력화해서 논쟁을 하고 논평을 하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